우리나라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이 땅은 전 국토가 문화재라 할 만큼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는 고대의 발자취와 중세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드디어 이 영원의 도시라고 하는 로마에 도착했네요. 로마는 아직도 이게 옛날 멋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카프트 문디라고 불렀었거든요. 세상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란 말이 생긴 것도 그러한 자부심에서 나온 말이겠지요. 자부심 강한 이 땅을 정복하고자 한평생을 바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맞수였던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었죠. 저의 이탈리아 문명 기행은 한니발의 흔적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이 황량한 땅은 깐네 평원입니다. 고대 로마군과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대격전을 벌였던 곳이죠. 기원전 3세기 중엽, 로마는 당시 해상 강국이었던 카르타고와 총 3번에 걸쳐 포에니 전쟁을 벌였는데요. 당시 로마는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 장군 때문에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깐나의 평원이네요.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두고 붙었던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평원에 보이는 이곳 깐네 평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는 깐네 전투가 벌어집니다. 로마는 단 하루 만에 군사 8만 명 가운데 7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패배를 안겨준 이는 바로 세기의 전략가 한니발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울던 아이의 울음까지 그치게 만들 정도로 로마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와 파죽지세로 로마군을 격파한 한니발. 그가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한니발이 이렇게 이 먼 곳까지 와서 로마군을 물리쳤던 거는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 그러니까 로마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 교육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 카르타고 한니발의 위협 앞에서 로마는 사실은 일치단결하고 자신들의 저력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이 끝났을 때는 로마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태어나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이곳 깐네 평원에서는 대승리를 거뒀지만 끝내 로마를 정복하지 못했던 한니발. 그의 꿈을 좌절시킨 것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저는 다시 로마로 향합니다. 길의 이름은 바로 아피아 가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그냥 찻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2300년 전에 로마인들이 만든 첫 번째 가도, 아피아 가도를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와,
그리고 바로 이곳이 이 아피아 가도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입니다. 참 대단하죠? 당시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이었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만든 아피아 가도는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통해 로마는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도로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 아피아 가도는 처음에는 군용 도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온 이 고대의 길엔 로마가 걸어온 파란만장한 전쟁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로마가 2차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을 물리치기 위해서 8만이 넘는 대군이 출발한 것도 이 길을 통해서고요. 그리고 그들이 깐나에에서 거의 몰살당한 이후에 이 패배의 비보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파발마가 온 것도 바로 이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로마의 승리와 패배의 많은 소식을 이 길을 통해서 그들이 접했을 텐데요. 결국 중요한 건 최후의 승자는 한니발이 아니라 로마였다라는 거죠. 아피아 가도는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번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됐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길 양옆으로 늘어선 무덤들입니다. 도로를 따라 30만 개가 넘는 로마 귀족들의 무덤이 만들어졌었다는데요. 그건 신전을 지키는 여사제와 황제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성 안에 묻힐 수 없다는 고대 로마의 법 때문이랍니다. 그 옛날 마차가 달렸던 이 돌길 위로 지금은 승용차가 달립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 멈춰버린 것이 아닌 여전히 현재 로마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아피아 가도. 지금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듯 한때 이 길은 로마와 동맹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전역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그곳을 자기들이 힘으로 진압하고 거기에 주둔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동맹국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다만 그들과 이제 경제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어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가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어떤 국제관계랄까요? 그런 걸 만들어 갔거든요. 그리고 그런 국제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아피아 가도를 비롯한 도로였습니다. 한니발은 16년간 이탈리아 반도에 머물면서 로마의 동맹체제를 깨는 데 주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로마가 도로를 중심으로 만든 동맹체제가 강력했기 때문이죠. 로마는 이 길을 통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그 도로의 길이가 8만 킬로미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피아 가도는 로마에서 출발해 이탈리아 남부, 장화의 뒷굽 쪽에 해당하는 브린디시까지 약 540km를 이어졌습니다. 이곳이 고대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이탈리아 반도를 관통해서 이 브린디시까지 이어지던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의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기둥이 아피아 가도의 종점을 표시한 상징물인데요. 과거 로마 시대 이곳이 중요한 항구였음을 알려주는 브린디시 역사의 자존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잊혀진 도시가 됐지만 사실은 로마 시대 때는 제일 번영했던 가장 활력 있었던 항구 도시 중에 하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그리스, 이집트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중동 지역으로 떠나가고 돌아왔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 즉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기 전 내전을 벌일 때 적을 쫓아 그리스로 향했던 것도 이곳입니다. 중세시대 프리드리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위해 떠났던 곳도 바로 이 항구입니다. 이렇게 브린디시는 로마 역사에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아피아 가도와 함께 로마 토목 기술의 걸작으로 꼽히는 건축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 시내에 물을 공급했던 수도교입니다. 로마의 수도교 중 가장 보존이 잘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디아 수도교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거의 높이가 10m에 이르는 이 거대한 구조물을 로마인들이 2300년 전에 이미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수도교라는 것은 이 멀리에 있는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을 날라다가 이 로마에 사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미 로마인들은 2300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걸 못하는 국가가 많은데.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한 로마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대륙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아피아 가도와 같은 도로, 수도교 등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렸죠. 문명이란 것을 통해서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 북아프리카 혹은 이제 아시아에 가도 이것과 똑같은 문명의 흔적들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를 2300년 전에 자기들이 지배하던 영역 속에 확산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하나의 제국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그들의 힘이 참 놀랍게 느껴져요. 로마 제국의 화려함과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유적 포로 로마노를 찾았습니다. 로마인의 광장이라는 뜻을 가진 포로 로마노는 고대 로마의 정치, 상업, 종교 등 모든 활동의 중심이었죠. 4세기 말 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자연스럽게 폐허가 됐지만 이곳엔 로마 제국 탄생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깐나의 전투에서 거의 7만이 넘는 병사를 잃은 바로 장군이 전쟁에서 패해서 이 로마로 귀환을 할 때 당시 집정관이었던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비롯한 로마의 시민들은 이 성문 앞까지 나가서 바로의 귀환을 환영해 줍니다. 그가 전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공화정에 대한 신의를 잃지 않고 돌아와 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했던 거예요. 당시 로마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에게 연전 연패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로마인들이 서로를 믿지 않고 패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 그리고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원로원의 희생이 없었다면 로마는 끝내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예를 들자면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한니발 정도의 훌륭한 장군은 로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끌어서 그의 보급선을 잘라야 된다. 그걸 이제 지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지구전을 통해서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굉장히 승기를 잡아갔어요. 거기에 분노한 한니발이 이 로마 인근까지 와서 로마 귀족들의 땅을 다 불태웁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땅만 남겨놓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의심하고 그를 내쫓고 로마의 전략이 바뀌길 기대했던 건데, 그거를 알고 있었던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원로원에 나타나서 자기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해버립니다. 결국 자기가 한니발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재산을 포기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이제 그의 어떤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한니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제 공화정 초기에 50여 개의 귀족 가문이 있었는데 공화정 말기가 되면 귀족 가문이 10여 개로 줄어들거든요. 결국은 40여 개 가문이 전쟁으로 이 국가를 성장시켜가는 과정에서 다 희생되고 만 거죠. 이곳 원로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0여 명의 의원은 한니발과의 깐네 전투 때 시민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로마라는 사회의 단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로 로마노의 화려한 유적들 곳곳엔 이러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참 로마라는 도시 대단한 도시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왼쪽으로는 트라이누스 황제의 시장,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포로 로마노, 그리고 앞쪽으로는 콜로세움. 정말 세계적인 유산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이 한가운데에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를 제국으로 만든 첫 번째 남자죠. 그리고 그가 죽은 지 2000년이 됐습니다. 내년으로.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스는 공화정 시대를 종식시키고 로마 제국 시대를 연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황제로 등극한 그는 수도 로마에 대대적인 건축 붐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는 자신과 후손들이 묻힐 대규모 무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함으로써 황제의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죠. 그 영묘 옆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를 상징하는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로마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아라파치스라는 곳입니다. 아라는 우리나라 말로 제단이라는 뜻이고요. 파치스는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평화의 제단이라는 뜻이죠. 기원전 3세기 한니발의 공격을 막아낸 로마는 세계 제국으로 성장하지만 곧 내전을 겪게 됩니다. 그 100여 년의 내전을 마무리 지은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파괴적이었던 내전을 마무리 짓고 로마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이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아라파치스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국시가 관용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유명한 판테온이고요. 그리고 이제 왕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옆에 폐허처럼 남아있는 마우솔레이움,
왕조의 무덤입니다. 이제 이런 세 개의 건물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건물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는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나는 진흙과 벽돌로 된 로마를 물려받아서 대리석으로 된 로마를 남겼다. 그가 그토록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사실은 내전의 폐허 속에서 무너졌던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완전히 국제적인 권력 도시로서 재탄생하게 됩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번영을 구가한 로마 제국.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가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유적 중 하나로 손꼽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3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석자재를 그렇게 많이 띄어갔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납을 이렇게 중간에 박아놨던 거를 나폴레옹 군대가 전쟁에 쓰기 위해서 다 가져갔는데도 이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는 처음 모습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흥분되는데요. 콜로세움은 거대하다는 뜻의 콜로살레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이름처럼 최대 지름 188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타원형 경기장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게 지어진 지가 거의 2000년이 다 돼가는 건물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콜로세움은 시민들이 검투사들의 시합이나 맹수와의 싸움을 즐겼던 하나의 공공 오락시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인 콜로세움은 로마 사회의 개방성과 유연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은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원래 중인 출신인데, 그러니까 신분이 보잘것없는 자기를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정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의 궁전이 있던 곳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시민에게 바치는 이런 여흥 공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인층조차도 능력이 있으면 황제가 될 수 있다라는 로마 제국의 유연성, 사회적 이동 가능성에 대한 어떤 상징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곳 콜로세움인 거죠. 르네상스의 꽃이라 불리는 예술의 도시 피렌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오늘의 여정은 시에나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북쪽으로 230km, 토스카나 지방 한가운데에 위치한 시에나는 중세 후기 상업도시로 번창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시에나는 중세에 굉장히 발전을 했다가 이 피렌체와의 경쟁에 밀리면서 사실은 이제 잊혀진 도시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들어가는 이곳이 현대에서 과거로, 현대에서 중세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 만큼 시에나의 옛 시가지는 중세시대의 모습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 중세의 길을 따라서 나오면 작은 광장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시에나는 그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게 있거든요. 바로 이 독수리 상징물입니다. 시에나는 과거에 17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고 각 구역이 자기를 상징하는 어떤
동물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독수리 구역이었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러한 중세의 지방행정구역을 콘트라데라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네로 치면 동 개념이죠. 아직까지도 시에나 사람들은 콘트라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 시에나는 건물 곳곳에 보면 이렇게 기둥 같은 게 박혀 있는데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고삐를 묶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중세에서 시간이 멈춰졌다라는 게 건물 곳곳에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곳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머물렀을까요? 보이는 건물마다, 펼쳐지는 골목마다 중세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이제 광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세 도시의 모든 길은 광장으로 통한다. 대개의 중세 도시들이 그러하듯 시에나의 중심에도 시청을 중심으로 한 광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채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이 캄포 광장은 오목한 형태로 지어져 건축학적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중세를 맞이하면서 지역별로 다른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중부는 교황청이 들어서게 되고요. 남부에는 강력한 중앙 집권형 봉건 국가가 생겨나는데 반면에 이 피렌체 시에나를 중심으로 한 것부터 북부 지역은 자치도시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력 있고 독립적인 공동체들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중세 자치도시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시청사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일을 결정하던 광장인 거죠. 지금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일광욕을 하거나 마시고 떠들며 휴식을 취하죠. 중세의 생활상이 생생히 남아있는 캄포 광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소통의 장소입니다. 시에나의 또 다른 중심인 대성당은 캄포 광장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눈앞이 환하게 트이는데요. 시에나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탈리아에서도 화려하기로 유명한 성당 중에 하나죠.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꼭대기에 우아한 등불이 달려있는 돔과 흑백의 대리석 줄무늬가 아름다운 종탑이 어우러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1340년엔) 피렌체와의 경쟁으로 대규모 확장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8년 뒤 창궐한 흑사병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13세기에 지어진 성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대단한 규모죠. 특히 처음에 성당이 계획될 때는 지금 저 벽면까지 확장이 되도록 돼 있었거든요. 결국 시에나가 피렌체와의 경쟁에서 패하면서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저 공사는 중단이 됐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좀 더 이 시에나가 중세적인 느낌으로 남아 있는데 뭐 또 일조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에나에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같이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그런 가문이 있어서 피렌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래도 그들은 중세에 머물러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을 지으려 했던 시에나. 그 꿈은 물거품이 됐지만 그 흔적은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세에 머물러 있는 시에나를 뒤로 하고 저는 이제 르네상스의 발상지 피렌체로 향합니다. 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도대체 뭘 바라보고 있는 건지. 그러면 이 피렌체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가운데 이 스카이라인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두오모인데 브루넬레스키라는 천재가 만든 저 돔이 정말로 압도적이네요. 꽃의 도시라는 뜻의 피렌체. 르네상스 시대를 연 이곳은 그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도심 곳곳에 천재 예술가들의 작품이 자리한 피렌체는 그 이름만으로도 여행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제 발길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피렌체의 상징 두오모, 즉 대성당입니다. 140여 년에 걸쳐 완성된 이 성당은 특히 가장 마지막에 건축된 돔이 유명한데요. 그 돔을 자세히 보려면 성당 입구에 위치한 종탑에 올라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그러면 정상의 시원함을 한번 만끽해 볼까요? 피렌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유명한 브루넬레스키의 돔이 바로 눈앞에. Ja, die Hose war dann letzte Rest der Beziehung. 내려다 보이네요. 이 피렌체가 낳은 천재적인 건축가 브루넬레스키가 로마에 가서 판테온을 연구하고 그 판테온 속에서 돔의 비밀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피렌체에 돌아와서 이 성당 위에 돔을 만들어낸 거죠. 지름만 43m에 이르는 이 거대한 돔은 벽돌로 만든 원형 돔으로는 서유럽 최초의 건축물인데요. 버팀목 하나 없이 400만 장의 벽돌을 기적과 같이 쌓아 올린 르네상스 건축 기술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피렌체의 번영과 자부심을 알리듯 웅장한 대성당의 돔이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브루넬레스키입니다. 로마 시대 때 사라진 돔의 비밀을 밝혀낸 천재적인 건축가. 참 배열도 기가 막힌 게 이 브루넬레스키가 자신이 건축한 돔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 자리에다가 이 사람의 이렇게 동상을 썼습니다. 천재의 자부심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르네상스의 천재적인 건축가 브루넬레스키. 그의 위대한 창조 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배경으로 나왔던 대성당의 전망대로 향합니다.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피렌체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없을 것 같네요.
붉은 지붕으로 뒤덮인 이 옛 도시엔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이 꽃처럼 활짝 피어 있습니다. 피렌체에서 가장 강렬하게 제 가슴을 때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메디치라고 하는 그 위대한 가문. 역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나네요. 피렌체의 유적들 뒤에는 메디치라는 이름이 늘 따라다닙니다. 토스카나 지방의 부호이자 실세였던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가 잉태하고 피어낸 르네상스와 예술가들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등용했던 피렌체의 건축가이자 조각가였던 미켈로초가 만든 이 건물은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했던 도심형 궁전, 즉 팔라초 건축 양식의 표본입니다. 이곳엔 과거 메디치가 사람들이 예배를 받던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13세기의 금융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메디치 가문은 이후 그 재산을 예술 후원에 쏟아부어 15세기 피렌체를 르네상스의 중심 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이 벽화 속엔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메디치 가문의 3대가 모두 그려져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행렬이라는 이 성경의 모티브를 통해서 결국은 이 피렌체라는 도시 그리고 이 한 시대를 메디치 가문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벽화는 1439년에 있었던 피렌체 종교회의를 기념해 그려진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이 회의를 후원하면서 가문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이후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고 1세대인 코지모 데 메디치는 조국의 아버지, 즉 국부로 불리며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중 한 명으로 그려진 그의 손자 로렌초 데 메디치는 위대한 자라는 칭호를 얻으며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끌어가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메디치가 사람 외에 주목해야 할 인물이 또 있습니다. 화가 고철리가 자신의 초상화도 슬쩍 끼워 넣은 겁니다.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미켈란젤로라는 이 천재적인 예술가는 바로 이곳에서 어린 시절에 상당 기간을 보냈고 또 다음에 교황으로 선출되는 로렌초 데 메디치의 아들 레오 10세가 되는 그분과 같이 자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 궁은 당대 예술가들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디치가의 궁전을 만들 때 대성당의 돔을 만들었던 브루넬레스키도 굉장히 웅장한 설계안을 가져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코지모 데 메디치는 능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브루넬레스키의 안 대신에 미켈로초의 소박한 설계안을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눈치를 봤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곳에 벽에 붙어 있는 이 쇠고리들은 당시로 말하면 주차장에 해당하는 말을 매는 곳들인데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쭉 만들어 놓음을 해서 예를 들면 마부들이나 지나가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그는 이제 시민들을 배려하는 리더로서 자기 스스로를 자리매김해 간 것 같습니다. 이런 겸손이 오늘날까지도 그가 피렌체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코지모 데 메디치에서 1492년 로렌초 데 메디치가 죽기까지 그 100여 년간 피렌체는 가장 역동적이고 찬란한 시대를 지냅니다. 그 시기에 브루넬레스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숱한 예술가들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에 힘입어 창작에 전념했죠. 아름다운 미술품으로 가득 찬 지금의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의 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렌체의 위대한 자 로렌초 데 메디치가 발탁해 후원한 미켈란젤로는 이후 메디치가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이 성당은 원래 미켈란젤로가 입구를 장식하려다 중단한 곳입니다. 끝내 완성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대신 이곳엔 미켈란젤로의 걸작 중 하나로 칭송받는 작품이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 출신인 교황 클레멘트 7세가 의뢰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라우렌치아나라 불리는 메디치 도서관입니다. 이곳의 백미는 도서관으로 오르는 바로 이 계단입니다. 무지한 어둠의 세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계단 하나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코지모 데 메디치 때부터 쭉 모아왔던 그 희귀한 장소들을 한 곳에 보관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지식이 전파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야말로 공공도서관이었던 이곳은 르네상스 운동의 정신적 자양분을 공급했던 문명의 샘물과도 같은 곳이었죠. 도서관 곳곳에 미켈란젤로가 공을 들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빛을 좀 더 잘 들게 하기 위해 창 또한 특별히 고안된 거랍니다. 미켈란젤로와 교황 레오 10세, 클레멘트 7세는 어린 시절을 메디치 궁전에서 함께 보낸 이제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원자와 예술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정치적 혹은 사상적 동반자로서 이런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된 그런 이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위대한 공간이에요. 르네상스를 연. 1만 권에 이르는 이곳의 고문서는 메디치 가문과 이곳 사람들을 무지와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와 빛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피렌체는 중세의 암흑을 걷어내고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거죠. 도서관 옆에는 산 로렌초 성당이 있습니다. 이곳 또한 브루넬레스키가 만들었는데요. 차분함과 검소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르네상스의 걸작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의 거성이 바로 이 성당 근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이곳에서 예배를 보고 이곳에 이제 막대한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 성당이 마치 메디치 가문의 개인 성당처럼 돼버렸는데요. 그 이제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제단 밑에 코지모 데 메디치라고 하는 르네상스의 문을 열어간 그 위대한 사람의 무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당의 또 다른 특징은 이렇게 코지모 데 메디치 같은 사람의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도나텔로라고 하는 코지모 데 메디치와는 평생 어떤 후원자와 예술가의 관계를 떠나서 동지적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의 작품들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도나텔로의 유작인데요. 그가 죽기 전까지 매달렸던, 그래서 그의 예술운이 더욱 빛났던 작품이죠. 이 또한 코지모 데 메디치의 의뢰로 만들어졌답니다. 이렇게 예술가와 후원자는 마지막 가는 길도 함께했습니다.
이 코지모 데 메디치는 도나텔로를 단순하게 자기가 후원했던 예술가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자기와 어떤 정치적인 이상 혹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같은 꿈을 꾸는 그런 동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나면 그리고 도나텔로가 죽은 후에 같은 공간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도나텔로의 무덤이 이곳에 코지모 데 메디치와 함께 묻혀 있는 겁니다. 역시 브룬델레스키라고 하는 이 천재적인 예술가가 이 공간을 설계를 했는데요. 천장에서 그의 어떤 완벽한 균형미를 추구한 그런 이제 작품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산 로렌초 성당이 특별한 이유는 이런 작은 공간까지도 르네상스 거장의 손길이 거쳐갔다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무덤은 저 바깥에 있는 코지모 데 메디치의 아버지 조반니 디 비치의 무덤입니다. 사실 메디치 가문의 부와 영광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사람이 막대한 부를 모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처음으로 교육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수준 높은 안목,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이런 가르침이 메디치 가문으로 하여금 서유럽 역사상 가장 발달한 문화 부흥 운동을 이끌게 한 겁니다. 피렌체 역사의 중심지인 시뇨리아 광장. 이곳엔 한 점 한 점이 연구 대상인 조각품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놓여 있습니다. 이 도시의 군주들은 자기의 정통성 혹은 자기의 권위를 예술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도시들은 수많은 천재들을 배출하고 그들의 작품으로 도시를 장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시뇨리아 광장이죠. 이곳에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많은 조각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모두 원작을 그대로 본뜬 복제품입니다. 도나텔로의 작품도 보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조각해 놓은 것인데요. 코지모 데 메디치가 그의 후손들에게 쾌락과 오만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메디치가의 수준 높은 문화는 예술뿐 아니라 음식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와인의 종주국이죠. 그 중에서도 피렌체가 자리한 토스카나 지방은 피에몬테 지방과 함께 이탈리아 와인의 양대 산맥 중 하나로 꼽힙니다. 토스카나의 대부분 지역은 구릉지대로 포도 재배에 최적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끼안띠 주변은 중세부터 포도 재배지로 유명하죠. 포도는 품종에 따라 수확 시기가 다르지만 대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수확한답니다. 이곳에선 한창 포도 수확철을 맞아 사람들이 바쁘게 일합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하나하나 손으로 포도를 땁니다. Excuse me, mister. Can I take yes. 포도가 진하게 묻나 봐요. 아, 그렇지. 아하. You cut easy. Yes, yes.
이 포도가 탱글탱글한 게 작지만 알이 그냥 꽉 차 있어요. 포도가 굉장히 달아요. 이렇게 사람이 직접 따야만 썩거나 덜 익은 포도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 포도로 만들어질 와인 맛이 궁금해지네요. 이 지역은 와인으로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가까이 오니까 벌써 고기 냄새가 나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 대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가려는 그 저녁 식당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소도 있고. 와. 나이스 미츠 미스터 체키니. 이거를 거의 뭐 소를 방목해서 키우는 토스카나 지역은 육류 요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 식당의 특징이 이렇게 그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우스 와인을 해놓고 그냥 무한대로 마실 수 있게 주거든요. Piacere Mr. Song, your place is here, coming with me. Vieni con me. E andiamo qui, guarda che meraviglia, guarda che spettacolo, guarda che spettacolo. Everything is here, your place is here. Grazie. Thank you. 특히 이곳의 육류 요리는 소스를 많이 쓰지 않고 조리하는데 그 중에서도 숯불에 굽는 피렌체식 티본 스테이크가 대표적입니다. Gentili ospiti, benvenuti a tutti e grazie di essere qui con noi all'Officina della Bistecca! 미국 속담에 뼈에 가까운 고기일수록 맛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심이나 등심을 뼈채로 구운 티본 스테이크는 그야말로 스테이크의 진수라 합니다. 거의 두께가 8cm? 아니면 10cm도 될 것 같아요. 이 뼈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얻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And so I work. 이게 거의 뭐 프렌체 스타일의 갈비입니다. Go back to the gym and do 2 days. Nick, really? Yes. Only tasting after. Guarda che spettacolo. 티본 스테이크의 본고장인 피렌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황홀한 맛입니다. 화려한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수많은 천재적인 예술가와 예술 작품을 남긴 메디치 가문. 피렌체가 이토록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영화 시네마 천국의 촬영지로 알려진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반도 아래에 위치한 지중해의 가장 큰 섬입니다. 역사적으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수많은 세력들의 다양한 문명이 풍요롭게 남아있는 곳이죠. 오늘의 여정은 메시나 해협을 거쳐 시칠리아 섬의 고대 도시 타오르미나에서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섬 사이에 있는 이 좁은 바다가 메시나 해협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서쪽의 티레니아 해와 시칠리아 섬 동쪽의 이오니아 해를 잇는 이 해협은 지중해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원전 3세기 중엽, 로마와 카르타고의 제1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가 이 해협을 건너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로마가 저 본토 끝을 정복하고 이 메시나 해협을 건너서 시칠리아로 건너오면서부터 지중해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 당시까지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카르타고에서 패권의 이 주도권이 로마로 넘어가게 되죠. 정말 역사적이고도 중요한 해협입니다. 시칠리아 섬은 지중해 중앙에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지중해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때문에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세력들은 끊임없이 시칠리아를 두고 쟁탈전을 벌여왔죠. 이러한 시칠리아를 가장 먼저 지배한 세력 중 하나가 기원전 8세기의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시칠리아 섬의 동쪽 타우로 산기슭에 자리한 고대 도시 타우르미나에는 당시 그리스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타우르미나인데요. 지금은 이 시칠리아 최고의 휴양 도시인데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는 구름에 가린 에트나 화산이 있고 왼쪽으로는 태양에 반짝이는 지중해가 있는 정말로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기원전 8세기에 이 도시를 세울 때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해양 도시로서 역할을 했었죠. 마을 뒤로 보이는 저 산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인 에트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불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이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이제 푸르른 지중해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 타우르미나가 고대 그리스의 도시였다라는 증거로 저기 이제 노천극장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바다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시칠리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다퉜던 그런 잊혀진 격전의 바다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그의 책 이탈리아 기행에서 천국의 땅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주변 경치가 아름다운 타우르미나. 그리스인들은 타우르미나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극장을 지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인 에트나와 푸른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극장을 건설했던 그리스인들은 시칠리아에 그들의 문화를 꽃피웠죠. 원래 이거 시칠리아에서는 이 카르타고 세력과 그리스 세력이 평화롭게 공존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기원전 3세기에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까지 진출하면서 이 서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카르타고와 대격돌을 벌이게 됩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친 대카르타고 전쟁에서 결국 로마는 승리를 거두고 이 지중해를 자신의 바다로 만드는데 성공하죠. 굉장히 역사적인 바다입니다. 고대부터 유럽 문명의 중심 무대가 되어왔던 지중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입니다. 3개의 대륙을 지배하기 위해선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시칠리아 정복이 중요했습니다.
고대 그리스가 시칠리아에 식민 도시를 건설한 이후 카르타고, 로마 제국, 아랍, 노르만 등 수많은 세력들이 이 섬을 거쳐갔습니다. 말 그대로 시칠리아는 지중해 문명의 교차로였죠. 타우루미나는 작은 마을이지만 시칠리아에서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괴테, 모파상, 브람스와 같은 문학가와 예술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 참 한때는 정말 중요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세계적인 휴양지가 돼버렸네요. 저는 타우루미나의 중심가인 코르소 움베르토로 향했습니다. 야, 오늘 클래식 자동차 무슨 전시회 같은 게 있나 봐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매력적인 행사일 것 같은데요. Così, attenzione, scusate, gira a destra, gira a sinistra, vai, vai, vai.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자동차들이 여행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코르소 움베르토와 연결된 광장 북쪽에는 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뒤로 보이는 산 정상부에는 또 하나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9세기경에 이곳을 정복한 아랍의 왕조가 적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산 정상에 성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산 꼭대기에는 성체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세에 여기를 지배했던 아랍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 후에는 노르만 사람들이 접수해서 계속 사용했던 그런 곳입니다. 무수한 외세의 침략으로 얼룩진 시칠리아. 뺏고 뺏기는 역사 속에서 타우루미나 사람들은 갈매기가 포식자의 공격을 막기 위해 집을 짓듯 살아남기 위해 가장 높고 험한 곳을 선택해 산을 깎고 바위를 깎아 마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생존만이 최고의 가치였던 시절을 저 지중해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중해의 아름다운 절벽 도시 타우루미나를 뒤로하고 저는 시칠리아의 중심 도시 팔레르모로 향합니다. 팔레르모로 가는 길에 만난 소금밭, 이곳은 트라파니입니다. 제가 지금 찾아가는 곳은 그 고대 로마 시대부터 소금의 산지로 유명했던 트라판이라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고대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앞에 소금산이 보이네요. 저 소금산이 그런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소금들입니다. Buongiorno. Benvenuti, benvenuti. Andiamo a vedere il mulino. 지금 예전부터 이 풍차를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마치 네덜란드에 온 것 같은 풍경입니다. 이곳의 풍차는 과거 우리나라 광고에도 나왔다 하는데요. 파란 하늘 캔버스에 그려진 풍경이 그야말로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여기가 소금 박물관이구나. Sì. Questo è un magazzino antico utilizzato dalle saline e questa è una spira. La spira serviva a portare l'acqua da un livello più basso a un livello più alto. Se guardi qua, 이 도구를 이용해 바닷물을 염전, 즉 소금밭에 퍼 올렸던 거죠. qui siamo sotto la torre del mulino. Quindi questa vite girava e portava, in questo caso è un mulino che funziona per la macinazione del sale, non per l'acqua, portava quindi l'energia meccanica del vento a far girare questa qui che era una macina per il sale. 고대부터 소금을 생산해온 이곳에서 풍차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E questo è tutto è il sistema delle pale che, come abbiamo visto poi giù, 바람과 태양의 축복을 받은 땅. 이곳은 고대에 드레파나라고 불렸던 곳으로 카르타고가 건설한 해군 기지이자 아프리카로 향하는 출항지였습니다. 이곳 또한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이 잦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소금이었습니다. 이 지금 제 뒤로 보이다시피 이 소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과거에는 소금을 백색 황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물자였거든요. 이런 백색 황금이 지천으로 나는 게 시칠리아예요. 고대로부터 소금뿐 아니라 밀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풍요로운 땅이 시칠리아죠. 그 결과 이 시칠리아를 노렸던 수많은 외세가 이 땅을 침탈하고, 그래서 이제 정복과 약탈의 비극적인 역사를 또 갖고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 시칠리아입니다. 이야. 과거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소금. 야, 진짜 햇볕을 받으니까 이게 진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이 백색 황금을 얻기 위해 인류는 수많은 교역로를 만들고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백색 황금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한번. 오, 짜. 오, 아, 진짜 짜네요. 오, 소금이 거의 뭐, 야, 이게 지금 옛날로 치면 정말 황금이 쏟아지는 건데.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 때부터 이곳 트라파니에서는 소금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거의 옛 방식 그대로 작업을 한답니다. 고대부터 생존을 위해 꼭 필요했던 소금은 전쟁을 위한 필수품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끊임없이 치렀던 로마 제국은 병사들의 탈진을 막기 위해 소금 살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월급을 뜻하는 단어 셀러리가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에서 파생된 것도 그 때문이죠. buongiorno. 이게 예? 저도 직접 백색 황금을 캐보기로 했습니다. 아하. 아하. 이게 과거부터 써왔던 전통 방식이라는데요.
이렇게 해서 소금을 깨면 사람들이 더 퍼가기가 쉽게. 이게 소금이 딱딱하게 굳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렇지. Very hard. 제가 하는 것이 답답했던지 다시 삽을 가져갑니다. 역시 능숙하네요. 이탈리아 통일 전까지 전 이탈리아 지역에 이 지역에서 소금을 공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트라파니의 소금이 이탈리아 반도로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로마 시대부터였다고 합니다. Fin dai tempi romani il sale è stato prezioso, tant'è che i romani hanno costruito una strada che si chiama Via Salaria, appunto perché era la strada con cui il sale arrivava nella città di Roma. 트라파니 소금의 명성은 지금도 자자한데요. 일반 소금보다 미네랄,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세계적으로 유명하답니다. 염전이 진짜 드넓은데요.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수십 개의 민족이 이 땅을 지배하려고 노력했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데. 소금뿐 아니라 밀 곡창지대이기도 했던 시칠리아는 한때 로마의 식량 창고로 불렸죠. 지중해 패권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비옥한 땅이었던 시칠리아.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이 있었던 것도, 그래서 지중해 문명의 보고가 된 것도 어쩌면 이 땅의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명의 모자이크라 불리는 시칠리아. 그 시작이 되었던 그리스 문명의 흔적은 이 땅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팔레르모 인근의 고대 도시 세제스타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요. 정말 풍광이 압도적인데요. 산 정상에 자리 잡은 이 노천극장은 융성했던 그리스 시대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스 극장을 많이 가봤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하늘과 바다, 평원과 산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이런 입지는 정말 드문데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그 옛날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영국을 보기 위해 이곳에 모였겠죠. 이곳에서 보면 그 극의 내용이 무엇이었든 간에 감동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멋진 곳에다가 극장을 짓는 이유는 극장이 그들에게 삶의 어떤 방향을 가르쳐주고 지성과 책임감을 가르쳐주는 학교의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만한 풍광을 가진 학교가 또 있을까요? 기원전 4세기부터 이 산골에 이 정도의 극장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갔다는 게 이 시칠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문명의 보고인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quando sei lontana sogno all'orizzonte manca. 시칠리아의 최대 도시인 팔레르모. 이곳엔 시공간을 초월한 문명의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로 건설된 이후 카르타고, 로마, 비잔틴, 아랍 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1세기 바이킹의 후예인 노르만 왕조가 세운 시칠리아 왕국의 수도가 되면서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로 가는 곳엔 독특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포르타 누오바가 이 팔레르모의 상징과도 같은 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벽면의 부조가 이 터번을 하고 있는 아랍인의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팔레르모라는 곳이 여러 민족과 문화가 융합됐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문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팔레르모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슬람의 도시라고 칭송했다 합니다.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팔레르모에는 다양한 건축 양식이 결합된 건축물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팔레르모 대성당입니다. 12세기에 짓기 시작한 이 성당은 장장 600여 년에 걸쳐 건축됐습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팔레르모 대성당으로 이 중세 시칠리아에서 제일 중요했던 그런 성당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진 않지만 이 장엄하면서도 이제 근엄한 그런 느낌의 성당이네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주재단 쪽인데 바로 저곳에서 중세 시칠리아 노르만 왕조를 창안했던 로제르 2세 그리고 그의 외손자였던 신성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 2세에 이르기까지 이 노르만 왕조의 주요한 왕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꽃이 놓여져 있는 이 석관이 바로 중세 시칠리아 왕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했던 왕 프리드리 2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이기도 했던 그 사람의 석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뒤에 있는 이 석관이 로제르 2세 노르만 왕조의 창건자이면서 지금 이 프리드리 2세의 외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로제르 2세는 모든 종교와 문화, 예술을 포용하는 관용의 정책을 펼쳤고 그의 외손자인 프리드리 2세 역시 그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팔레르모는 문화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유럽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떠오르죠. 십자군 전쟁에 나갔을 때 대부분의 십자군들은 아랍 사람들을 죽이고 이슬람 문화를 파괴하면서 성지를 회복하는 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나 프리드리 2세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협상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수완가인데 당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유럽 사회는 그런 프리드리 2세의 행태에 극도로 분노하면서 그를 맹비난하고 심지어 파문에 처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동시대의 소수는 그를 일컬어 세상의 경이로운 존재라고 표현했지만 대다수는 굉장히 그를 혐오하고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할 만한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이전 것을 지우고 다시 쓰는 역사 대신 이전 것에 새로운 것을 덧입히는 공존의 역사를 선택했습니다. 아랍과 노르만 시대의 번영을 누렸던 팔레르모. 오늘날에도 당시에 번성했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정말 팔레르모 항구랑 지중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곳이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칠리아 섬의 중심지라는 게 정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지금 올라가는 곳은 몬레알레, 그러니까 왕의 산이라는 곳인데요. 중세 때부터 이곳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성당이 있습니다. 팔레르모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몬레알레는 작은 수도원 마을입니다. 이 성당은 비잔틴과 아랍, 노르만 건축 예술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고 있죠. (1174년에) 노르만 왕인 굴리엘모 2세가 성모에게 바치기 위해 지은 몬레알레 대성당. 웅장하고 엄격해 보이는 외관과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내부가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야, 사방이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이네요. 몬레알레 성당 안은 이 성당의 상징과도 같은 황금 모자이크로 가득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당을 건축한 사람들은 노르만입니다. 중세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해적 바이킹이 바로 이들이죠. 처음에 이곳에 용병으로 왔던 노르만 사람들은 훗날 힘을 길러서 이곳을 정복하고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 성당은 그들이 이룬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중세 유럽은 종교적 불관용이 지배하던 사회였는데요. 독특하게 이곳 시칠리아를 지배했던 노르만 왕조는 종교적 관용을 국시로 내걸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노르만, 아랍, 그리고 비잔틴 양식이 합쳐진 굉장히 위대한 건축물이 지어지게 된 거죠. 몬레알레 대성당의 전체 골격은 노르만 양식에 따라 지어졌지만 그 요소마다 다양한 건축 양식을 도입했습니다. 독특한 모양의 천장은 아랍 양식을 차용한 것입니다. 시칠리아와 비잔틴 제국의 장인들이 작업한 모자이크에는 이슬람적인 요소가 많이 남겨져 있는데요. 이 모양은 아랍인을 형상화한 문양입니다. 그리스 양식을 차용한 기둥과 로마 양식을 차용한 아치, 비잔틴 양식의 모자이크로 장식한 벽면에 이르기까지 몬레알레 대성당은 지중해 문명의 역사를 응축해 놓은 경이로운 작품입니다. 다채로운 문화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몬레알레 대성당이야말로 관용의 정책을 편 시칠리아 왕조가 잉태한 보물인 셈입니다. 다시 제 발길은 골목으로 향합니다. 이탈리아의 골목은
그곳 사람들의 삶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 언제나 정겹습니다. 그 골목을 빠져나오니 길은 팔레르모의 중심지 프레토리아 광장으로 이어집니다. 시청사 앞 대리석 조각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분수대가 눈길을 끄는데요. 16세기 피렌체 조각가들을 초빙해서 만든 거랍니다. 이곳이 바로 꽈트로 칸티라고 이 팔레르모 한 중간의 사거리인데요. 각 면을 바로크 양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고 중간에 이 시칠리아를 다스렸던 대표적인 왕들 그리고 사계절을 상징하는 여신상들을 멋지게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사거리 네 모퉁이의 건물들을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건축하고 각 건물층마다 그 중심에 조각품을 넣은 건데요.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곳은 다른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명의 바다 지중해가 품은 시칠리아. 이 땅엔 동서양의 수많은 문명이 시공간을 초월한 채 공존하고 있습니다.